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저는 오늘 2025년 6월 7일 일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아까 오후에 책을 좀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졸음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잤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6분 했는데요. 제가 수요일에 오전에 끝을 내고 목금토일 이렇게 4일 동안 쉬었는데 항상 긴 연휴도 끝날 때쯤 되면 연휴가 끝날 때쯤 되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런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3회 집행지 5부 17장을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요.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터 섬의 거대한 석상의 수수께끼. 이스터 섬이라는 건 이제 모하비 석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그 서태지 가수 서태지 씨가 1900년대 말이었나요? 이스터 섬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그걸로 유명하죠. 저기 남태평양에 칠레하고 오세아니아 호주 중간쯤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황금시대는 멸종된 종으로 얼룩져 있음을 알았다. 이번에는 환경 파괴에 관한 증거로 눈을 돌려보자. 지금부터 열거하는 3가지 극적인 예는 고고학의 수수께끼로도 유명하다. 이스터 섬의 거대한 석상, 미국 남서부의 폐허가 된 인디언 부락, 그리고 페트라의 유적이 바로 그것이다. 1722년 네덜란드인 탐험가 야곱 로게벤이 이스터 섬과 그 주민을 발견한 이래 이스터 섬은 불가사의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칠레의 먼 바다 서쪽으로 3000km 거리에 외롭게 떠있는 이스터 섬은 핸더스 섬을 능가할 정도로 외딴 섬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 무게 85톤, 높이 11m에 달하는 몇백 개나 되는 석상이 금속도 차도 없고 동력이라고는 인간의 근육밖에 없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화산의 채석장에서 잘려나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알 수 없어도 수 킬로미터 밖까지 운반되어 높은 받침대 위에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 또 채석장에 미완성인 채로 남겨져 있거나 완성은 됐지만 채석장에서 받침대로 오는 길 중간에 방치된 석상들도 많았다. 마치 석공과 운반공이 갑자기 이를 팽개치고 버려둔 일터처럼 왠지 스산한 정적만 감도는 광경이었다. 로게벤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새로 만들고 있는 석상은 없었지만 여전히 많은 석상이 세워져 있었다. 1840년경에 직립상은 모두 이스터 섬 사람들에 의해 쓰러뜨려졌다. 어떻게 그 큰 석상들을 운반하고 세워놓았을까? 나중엔 왜 쓰러뜨리고 조각을 멈춘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은 생존한 이스터 섬 사람들 덕분에 해결되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인류학자 토드 헤이 에르달에게 자기들의 조상들이 석상을 운반하기 위한 굴림대나 그 석상을 세우기 위한 지렛대로 통나무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른 의문은 그 후의 고고학이나 고생물학적 연구에 의해 풀리긴 했지만 그로써 이스터 섬의 소름 끼치는 역사가 드러나고 말았다. 서기 400년경 폴리네시아인이 이스터 섬에 정착했을 때 섬은 산림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후 섬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고 카누를 만들거나 석상을 세울 통나무를 얻기 위해 산림을 조금씩 베어 들어갔다. 1500년경 인구는 약 7,000명, 1제곱킬로미터당 70명까지 늘어났고 석상은 1000개가 넘게 만들어졌는데 그중 적어도 324개가 세워졌다. 그러나 산림은 완전히 황폐해져 나무나곤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석상을 운반하고 일으켜 세울 때 필요한 통나무가 없어져 석상 조각을 중단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생태계적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 파괴는 두 가지 간접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굶주림으로 이어졌다. 토양의 침식과 산성화로 작물이 죽고 간우용 목재가 부족해져 어로 식량원이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인구는 섬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섬사회는 붕괴되었고 동료끼리의 전쟁으로 인한 대학살과 식인 풍습이 만연했다. 엄청나게 많은 화살촉이 섬 일대에 흩어졌고 군인계급이 승리했다. 패자는 먹히든가 노예가 되었다. 부족들은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의 석상을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방어를 위해 동굴에 숨어 살았다. 일찍이 세계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문명의 하나를 가졌던 비옥한 섬이 지금은 불모의 초지에 석상이 뒹굴고 인구도 옛날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말았다. 비극이네요. 인간의 그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자, 그 다음 폐허로 변한 인디언 부락. 산업화 이전에 생식 환경이 파괴된 두 번째 신뢰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진보해 있었던 한 인디언 문명의 붕괴에 관한 것이다. 미국 남서부에 가까스로 도착한 스페인 탐험대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고층 인디언 부락을 발견했다. 사람은 물론 나무 한 그루도 없었다. 그중 하나는 뉴멕시코의 차코의 협곡 국립기념관에 있는 방이 650개, 높이 200m, 폭 95m의 5층짜리 건물로 19세기 후반에 강철로 지은 고층 빌딩이 생기기 전까지 북미 최대의 건축물이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이 사라져버린 그 건물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나사지, 즉 옛날 사람들이라는 점뿐이었다. 그 후 고고학자들은 차코에 인디언 부락이 건축된 것은 서기 900년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고 12세기쯤에는 거주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왜 아나사지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불모의 서부에 도시를 세웠던 것일까? 집을 지을 때 땔감이나 지붕을 지탱하는 목재로 쓰였던 20만 본이나 되는 5m 길이의 나무 석가래는 어디서 조달한 것일까? 왜 그처럼 방대한 노력을 기울여 세운 도시를 포기하고 만 것일까? 마다가스카르의 코끼리 새나 뉴질랜드의 모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사멸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차코의 협곡이 유기된 것은 가뭄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차코 식물의 생태적인 변천을 판독하기 위해서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고식물학자 율리오 베탄코르트와 토마스 반 드벤더 및 그의 동료들은 연구 결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들의 방법은 숲쥐라는 소형 설치류를 이용한 것이다. 이 쥐는 식물이나 다른 재료를
가로 열고 먹거리의 산더미라고 불리는 곳 가로 닫고 응가에 모아 두었다가 50년에서 100년쯤이 지난 후 그곳을 포기하는데 사막이며 그 흔적이 매우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식물은 몇 세기 후에도 분류할 수 있고 그 산더미는 방사선 탄소법을 이용하면 연대 측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 산더미는 사실상 그 지역 식생의 타임 캡슐인 것이다. 이 방법으로 베탄쿠르트와 반 드벤더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변천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다. 인디언 부락이 세워진 무렵의 차코는 불모의 사막이 아니라 소나무와 향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는 각종 황색 제목의 소나무 숲도 있었을 법한 지역이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땔감과 건축재를 어디서 구했는지에 관한 수수께끼가 단번에 풀렸고 불모의 사막에 진보된 문명이 생겼다는 명백한 모순의 수수께끼도 풀렸다. 그러나 차코는 계속 사람들이 살면서 살림이 벌채되어 결국 오늘날처럼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다. 인디언은 땔감을 얻기 위해 15km 이상, 소나무 먹지를 얻기 위해서는 38km 이상 도시 밖으로 나가야 되었다. 소나무를 베어낸 끝에 숲이 사라지자 그들은 스스로의 노동력만으로 50km 떨어진 산의 경사면에서 가뭄비 나무나 전나무 목재를 끌어오기 위한 도로 시스템을 고심해서 만들어냈다. 또한 아나사지 사람들은 계곡 아래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모아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건조한 환경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림을 벌채로 점차 토지의 침식과 홍수를 일으켰고 또 관계용 수로가 조금씩 땅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감에 따라 지하 수면이 마침내 펌프 없이는 관계가 불가능하게 아나사지인의 밭보다 낮아져 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가뭄이 차코 협곡을 포기한 하나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묘를 부른 생태학적 참사도 역시 큰 요인이었다. 마지막에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았네요. 예. 중동 지중해 문명의 환경 파괴, 산업화 이전의 서식지 파괴의 예증으로서 고대 서양 문명의 권력의 중심이 지리적으로 조금씩 이동해간 사실을 생각해보자. 권력과 기술 혁신의 최초의 중심은 중동에 있었다. 그곳에서 농경, 가축화, 문자, 왕권 국가, 전차 등 실로 많은 중요한 발전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지배권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때로는 이집트나 터키로 바뀌었지만 그 중심 지역은 언제나 중동 내부나 부근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부터 지배권은 점차 서방으로 이동하여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 후 북서 유럽으로 움직여갔다. 왜 중동, 그리스, 로마는 차례로 지배권을 잃어버린 것일까? 가로 열고 오늘날 중동의 중요성은 석유 자원에만 의존하는 일시적인 것일 뿐 다른 측면에서의 근대화는 낮다. 가로 닫고 왜 오늘날 강대국은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고 그리스나 페르시아는 더 이상 강대국의 대열에 설 수 없게 된 것일까? 이와 같은 권력의 지리적인 변천이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사례가 너무 대규모인데다가 영속적이다. 그 원인에 대한 그럴듯한 가설은 그들이 이룩한 고대 문명의 중심지들이 자원의 기반을 차례차례 파괴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동과 지중해의
옛 모습은 결코 오늘날처럼 황량하지 않았다. 고대에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나무가 무성한 언덕과 비옥한 계곡이 어우러진 싱싱한 토지였다. 수천 년에 걸친 산림 벌채와 지나친 방목, 토지의 산성화와 침식, 폐기물로 인한 계곡의 침적 등에 의해 서양 문명의 고향은 오늘날 대부분이 건조한 황야로 변모해 버렸다. 고대 그리스의 인구 증가에는 몇 번의 굴곡이 있었는데 인구의 격감과 거주지 포기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 인구 증가기에는 계단식 언덕과 댐이 얼마 동안 경관을 지켜주었지만 이윽고 산림의 벌채, 경작을 위한 급사면의 개간, 방대한 수의 가축으로 인한 지나친 방목, 너무 짧은 간격의 경작의 계속으로 관계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다. 가로 열고 역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많은 산에 계단식 밭과 가수원을 만든 것은 1996년의 대홍수 사태와 흉작에 이은 굶주림이 힘쓰는 땅으로 변목해 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 사실 참고. 가로 닫고. 이건 역주면은 여기 번역하신 분이 요 중간에 끼어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하네요. 괜히 이런 거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왜 북한의 사례를 참고해야 돼요? 쓸데없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각 시대의 결말은 구릉의 대규모 침식, 계곡의 범람, 그리고 지역적인 인간사회의 붕괴였다. 저는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예. 중동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여기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거든요. 당시 고대. 근데 여기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예,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면 막 황량한 벌판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곳에서 그 거대한 문명,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문명이 탄생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비옥하고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인간들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벌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거기 문명이 몰락하게 된 것이군요. 네. 그 후 몇 세기 동안이나 그리스를 암흑의 무문자 시대로 되돌려 놓은 찬란한 미케네 문명이 왜 붕괴했는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아마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가로 열고 붕괴의 원인은 자연 파괴였을 것이다. 가로 닫고. 예, 야, 전율이 옵니다. 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점점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대의 환경 파괴에 관한 이 같은 견해는 현대적인 설명과 고고학 자료에서 그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화적 증거를 모은 것보다 몇 장의 사진이 훨씬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그리스와 같은 언덕을 1000년 간격으로 촬영한 스냅 사진이 있다면 거기에 심어진 식물을 분류할 수 있고 맨땅인지 녹지인지를 측정할 수 있고 왜 산림이 사냥도 살 수 없는 관목뿐인 황야로 변하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환경 파괴의 정도를 등급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숲지의 먹거리 산더미로 돌아가 도움을 청해 보도록 하자. 중동에는 숲지는 없지만 하이렉스라는 마못처럼 생긴 토끼만한 크기의 동물이 숲지처럼 먹거리에 산더미를 쌓는다. 가로 열고 놀랍게도 하이렉스에 가장 가까운 현생 동물은 코끼리로 짐작된다. 놀랍네요. 3명의 애리조나 과학자 패트리샤 볼과 신시아 린드퀴스트, 스티븐 팔코너는 고대 서양 문명의 역사를 대표하는 요르단의 유명한 잃어버린 도시 페트라에서 하이렉스의 먹거리의 산더미를 조사했다. 오늘날 페트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친숙한 곳이다. 그들의 작품 인디애나 3 최후의 성스러운 전쟁 중에서 숀 코넬리와 해리슨 포드가 성배를 찾는 사막 한복판의 장대한 석굴묘와 사원이 있는 그곳이 페트라다. 페트라가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그처럼 부유한 도시가 그와 같은 황량한 환경에서 생겨났고 또 그 주민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실제로는 BC 7000년 이전에 이미 페트라 유적 근처에 신석기 인의 촌락이 있었고 그 직후에 농경과 목축이 발생했다. 나바테아 왕조의 수도인 페트라는 유럽, 아라비아, 오리엔트 간의 교역을 맡고 있는 상업 중심지로 번창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통치 시대에서 비잔틴 시대에 이르는 동안 유례가 없을 만큼 크고 부유해졌다. 그러나 그 후 페트라는 방치되어 1812년 폐허가 재발견되기까지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 요르단 요르단이면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페트라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페트라의 하이렉스 먹거리의 산더미는 100종에 이르는 식물의 잔재가 산더미에서는 100종에 이르는 식물의 잔재가 나왔다. 먹거리의 산더미 속의 꽃가루를 현대 서식지의 꽃가루와 비교함으로써 먹거리의 산더미들의 주인이 생존해 있던 시대의 서식 환경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들 먹거리의 산더미로부터 재구성한 페트라의 환경 파괴 과정은 다음과 같다. 페트라는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집 뒷산의 숲과 별로 다름없는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있다. 원래의 식생은 떡갈나무나 피스타치오가 아주 많은 산림지대였다. 그러나 로마와 비잔틴 제국 시대에 이르러 수목의 대부분은 잘려나갔고 주위의 토양은 나무가 없는 광활한 초원이 되어버렸다. 지적한 꽃가루 중 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의 겨우 18%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키가 작은 식물의 것이었다. 가로 열고 비교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현대의 지중해성 기후 숲에서는 꽃가루의 40%에서 85%가 숲이나 스텝의 중간지대에서는 18%가 수목에서 나온 것이다. 페트라 지역에 대한 비잔틴 제국의 지배가 끝나고 수세기가 지난 900년경에는 남아있던 산림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다. 덤불과 숲과 벼와 잡초까지 환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과 같은 사막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수목은 그나마 가장 낮은 가지는 염소에게 뜯어먹힌 채 염소가 오를 수 없는 벼랑이나 염소가 들어갈 수 없도록 둘러싸인 곳에만 흩어져 있을 뿐이다. 하이렉스의 먹거리의 산더미에서 얻은 자료를 고고학적 자료와 문서 자료와 함께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성립된다. 신석기 시대로부터 비잔틴 제국 시대에 이르는 동안 산림 파괴가 일어난 이유는 숲이 농업용 토지로 개간되고 나무가 마구 벌채되어 염소나 양의 먹이가 되고 땔감이나 집을 짓기 위한 목재로 쓰였기 때문이다. 신석기 시대의 집도 규모가 크고 튼튼한 목재로 받치는 구조였으므로 벽이나 마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집당 약 12톤의 판자가 필요했다. 제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 파괴와 정도를 넘어선 방목의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또 가수원과 마을에서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수로와 파이프 그리고 저수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 과수원은 방치되었고 인구는 감소했지만 남아있는 주민이 의지할 것이라곤 집중적인 방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지의 파괴는 더욱 심해졌다. 포만감을 모르는 염소들은 덤불이나 풀, 심지어 벽과의 풀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오스만 터키 정부는 헤자즈 철도 건설에 필요한 나무를 얻기 위해 그때까지 남아있던 숲을 베어냈다. 나를 비롯한 영화광들은 피터 오툴이 연기한 아라비아의 노레스가 이끄는 아랍 게릴라들을 보고 그들이 컬러 화면을 누비며 손살같이 절도를 달려가는 광경에 열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광경이야말로 페트라의 숲이 파괴되는 최후의 장면이었다. 오늘날 페트라의 황폐한 광경은 그 외의 서구 문명 발상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날 페트라의 주변은 페르세폴리스의 주변 지역에서 그 옛날의 페르시아 제국 같은 조강대국의 수도를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한때 세계의 주요 무역 항로를 장악했던 도시를 유지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이들 도시의 폐허는 아테네나 로마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생존수단을 파괴해버린 국가에 남은 일종의 기념비다. 생태학적 자살을 선택한 문화국가는 지중해 문명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마야 문명, 인도스 계곡의 하라파 문명 등도 인구 증가가 환경을 압도하게 되어 생태학적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문명의 역사에서는 왕들과 야만족의 침입이 자주 강조되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산림 파괴나 토양 침식 쪽이 인류 역사를 형성하는데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읽으면서 전율이 옵니다. 진짜. 과거의 환경 문제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최근의 그러한 발견으로 인해 옛날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황금 시대였을 거라는 생각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내가 처음에 제기한 더 큰 문제로 돌아가자. 먼저 옛날에도 환경 파괴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과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보호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견해는 어떻게 일치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종이 멸종하거나 모든 생식지가 파괴되어 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금시대가 온통 암흑 같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 모순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한다.
소규모로 오래 존속하는 평등사회에서는 자연보호가 실천된 것이 사실이다. 오래 존속하는 평등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주변의 자연을 완전히 알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는 최초의 마오리인이나 이스터 섬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이 낯선 환경으로 갑자기 이주해 왔을 때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최초의 인디언처럼 새로운 땅으로 개척해 들어갈 때 일어나기 쉽다. 그런 경우에는 뒤편의 땅을 파괴해버려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유기인들이 엽총으로 비둘기 개체군을 위협하고 있듯이 새로운 기술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이 지닌 파괴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경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경 파괴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잘 일어나는 편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환경을 알지 못하는 지배자에게 부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파괴되기 쉬운 존과 거주 환경도 있다. 예를 들면 모아나 코끼리 새처럼 인간을 본 적이 없는 날지 못하는 새라든지 지중해 문명이나 아나사지 문명이 발생한 건조하고 저항력 약한 환경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최근의 그러한 고고학적 발견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고고학은 대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학문으로 간주되어 예산이 절감될 경우 언제나 제일 먼저 희생되어 왔다. 그러나 고고학 연구는 정책 이반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연구 중의 하나다. 오늘날 세계 전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개발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인류 사회가 일으킨 어떤 손해보다도 큰 것이다. 5개 나라를 5가지 방법으로 개발시킨 후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 나라가 파괴되는지 실험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보다는 고고학자를 원용하여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메리카 남서부에는 2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소나무와 향나무 숲이 있는데 땔감으로 쓰이는 분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산림국은 그 숲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재생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다. 아나사지인이 이미 실험을 시도했으나 계산착오가 있었던 탓에 작고 협곡의 숲은 8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고학자에게 아나사지의 땔감 사용량을 계산하게 하는 쪽이 같은 잘못을 범해서 25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미국의 토지를 파괴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미묘한 문제를 직시해보자. 오늘날 환경보호론자들은 종을 멸종시키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는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토지를 빼앗기 위해 그들을 몰락시킬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앞서 지적한 모아나 차코 협곡의 식생에 대해서 알려진 새로운 사실은 결국 마오리인이나 인디언은 나쁜 사람들이므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 사이비 과학이 아닐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생물학상의 자원을 다 낭비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적당한 속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자원의 고갈과 해마다 일어나는 변동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자원의 고갈을 인식할 무렵 그 종과 서식지를 구제하기에는 이미 늦은 때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자원을 유지해 갈 수 없었던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는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무지의 탓으로 매우 어려운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지했던 것이죠. 무지했던 것. 부처님께서는 식물들도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뿐만 아니고 원시 불교에서는 식물은 이제 생명으로 보진 않기는 하지만 식물을 마구 파괴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무지. 예, 근데 무서운 것이 우리가 또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무서운 거죠. 무지가 이처럼 큰 재앙을 갖고 오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 같은 실패는 생활 양식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적인 실패는 윤리적으로 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들과 11세기의 아나사지 인디언 사이에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과학 지식과 문자의 유무다. 우리는 유지 가능한 자원 개체군의 규모와 자원을 이용하는 속도를 함수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 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생태학적 파국이 있었는지를 읽을 수 있지만 그들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 세대는 마치 모아를 잡거나 소나무와 향나무 숲을 베어버린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고래를 잡고 열대 강우림을 베어 쓰러뜨리고 있다. 옛날은 무지한 황금 시대였지만 현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철의 시대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파괴적인 도구로 과거의 생태학적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서 그 필연적인 귀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다. 셸리의 오지만디어스 가로 열고 고대 이집트 왕 람세스 2세의 별명 가로 닫고 오지만디어스는 페르세폴리스나 티칼 가로 열고 고대 마야의 유적 가로 닫고 이스터 섬을 생각나게 한다. 언젠가는 이 시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문명의 폐허를 상기시킬 것이다. 예, 오지만디어스라는 시입니다. 자, 오지만디어스 고대의 나라로부터 온 한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는 말했다. 두 개의 거대하고 동체가 부러져 나간 석상의 돌 기둥이 사막에 서 있다. 그 옆 모래 위에 부서진 석상의 얼굴이 반쯤 묻힌 채 팽개쳐 있고 그 찡그린 눈썹과 주름 잡힌 입술 그리고 차디찬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는 그 석상을 조각한 주인공이 그 정열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정열은 아직도 이들 생명 없는 물체에 아로새겨져 그 모든 걸 비웃던 손과 그들을 길러왔던 자들의 마음을 접어두고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이 부서진 석상의 받침대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어스, 왕중의 왕이로다. 내 업적을 보라. 너희 위대한 자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그 밖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썩고 사라져가는 그 거대한 잔해의 언저리에는 무심한 모래더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 인간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그 사막화가 되고 있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막이 넓어지면 점점 그게 밀려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이상 같은 현상 있잖아요.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국가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잠시 쉬었다가 18장 좀 짧아요. 이 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신세계에서의 전격전과 감사 축제 473조. 이제 2장은 좀 짧은 장인데 2장 읽고 다음 시간 정도가 이제 이 제3의 침팬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예고를 해드립니다. 자, 제18장 신세계에서의 전격전과 감사 축제 전문입니다. 최근 수많은 대서양의 섬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으로 유순한 동물이 사는 땅에 최초의 사냥꾼이 도착했을 때는 언제나 전격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충격의 결과는 언제나 급격한 멸종으로 끝났다. 인디언의 추수감사제. 유럽인이 신세계를 발견한 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과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득한 옛날에 인디언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은 없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인디언이 대륙을 발견한 과정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나 메이플라워 호를 탄 청교도들의 모험을 하찮게 만들 만큼 극적이었다. 북극의 빙상을 통과해서 현재의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넘는 통로를 발견한 지 불과 1000년도 안 돼서 인디언은 파타고니아 가로 열고 남미의 최남단까지 이르렀고 생산성이 풍부한 천여지인 두 대륙에 살기 시작했다. 인디언의 남지는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최대의 영토 확대였다. 이 정도의 사건은 지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남쪽으로 확산하는 과정에는 극적인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인디언 사냥꾼이 도착한 아메리카는 대형 포유류로 득실거리는 땅이었다. 이미 멸종된 이들 포유류로는 코끼리와 비슷한 매머드와 마스토돈, 무게가 3톤이나 되는 육지 나무늘보, 1톤의 무게의 아르마딜로와 비슷한 클립토돈트, 곰만큼 큰 비버, 화석동물, 그리고 아메리카 사자, 치타, 낙타, 말 등이 있었다. 만약 지금도 이 짐승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곰과 들소뿐만 아니라 매머드나 사자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수련민과 야생동물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나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에 의하면 그 결말은 순식간에 가로 열고 어떤 지역에서는 10년을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로 닫고 야생동물을 멸종시켜버린 전격전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이것은 6,500만 년 전 소행성의 충돌로 공룡이 멸종한 이래 대규모의 대형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멸종한 사건이다. 또 그것은 평화로웠던 지구의 황금시대라는 가설을 무색해 하는 일련의 전격전이었을 수도 있고 인류 역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 클로비스인의 전격전. 그와 같은 극적인 대면은 기원의 땅인 아프리카에서부터 퍼져나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대륙을 점거해온 인류의 장편 서사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것이었다. 인류의 아프리카 조상은 약 100만 년 전에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했고 5만 년 전에는 아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영토를 확장하여 그때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살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후의 대륙은 남북 아메리카밖에 없게 되었다. 캐나다에서 티엘라 델 푸에고 남미 가로 열고 남미 남단의 제도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외모가 현재도 다른 대륙 사람들보다도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극히 최근에 도착한 듯하다. 고고학자가 최초의 인디언이 남긴 발자취를 밝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인디언이 아시아에 그 뿌리를 두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었다. 현재 살아있는 인디언은 아시아의 몽고 인종과 상당히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유전학과 인류학 자료는 그 결과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지도를 대충 훑어보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 해협을 건너는 것이다. 이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2만 5천 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일이었다. 그러나 육지가 다리가 되어준다고 해서 신세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리 끝인 시베리아에 인간이 살고 있어야 했다. 혹독한 기후 탓으로 시베리아 북극지방에 사람이 정착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다. 이주자들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방에 살면서 매머드의 뼈를 정성스럽게 조립해서 집을 지었던 석기시대의 수련민처럼 아시아나 동유럽의 한랭대 출신이었을 것이다. 시베리아와 베링 해협을 넘은 후에도 빙하시대의 수련민과 미국이라는 미래의 수렵지 사이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오늘날 그린란드를 뒤덮고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만년빙이 캐나다 양쪽 해안까지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빙하기에는 간헐적으로 이 만년빙 사이에 남북으로 뚫린 얼음 없는 좁은 통로가 로키 산맥의 바로 동쪽까지 생기곤 했다. 그 통로가 약 2만 년 전에 다시 닫혔을 때는 알래스카에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곳을 횡단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약 1만 2천 년 전에 다시 통로가 열렸을 때는 수련민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직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석기가 통로 남단인 에드먼턴 주변뿐만 아니라 만년빙의 남쪽 각기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수련민이 아메리카 코끼리 등 대형 동물을 만나면서 드디어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다. 고고학 용어로 개척기의 인디안 조상들은 클로비스인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석기가 텍사스주 경계에서 뉴멕시코로 15km 들어간 클로비스 시가지 근처에서 최초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로비스식 석기나 그것과 비슷한 석기는 에드먼턴에서 북멕시코까지 미국의 48개 주에서 잇따라 발견되어 왔다. 애리조나 대학의 고고학자 벤스 헤인즈는 한 가지 분명한 예외를 제외하면 이들 석기가 그 이전의 시대에 동부 유럽이나 시베리아에 살았던 매머드 수련민의 석기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그 예외란 평평하게 가공한 뾰족한 도구 양쪽 면에 석기 끝을 자루에 끼우기 쉽게끔 세로 흠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 세로 흠이 끼워 고정시킨 도구가 손으로 던지는 작살이었는지 투사 장치를 이용해 쏘는 화살이었는지 찌르는 창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이 뾰족한 도구는 때로는 완전히 두동강을 내거나 뼈를 관통할 만큼 엄청난 힘으로 대형 포유류를 향해 발사되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늑골 안쪽에 클로비스식 뾰족한 도구가 박혀있는 매머드나 들소의 뼈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애리조나에서 출토된 매머드처럼 뾰족한 도구가 8개나 들어있는 것도 있었다. 발굴된 클로비스 유적에서 출토된 뼈들을 보면 매머드가 가장 일반적인 포획물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들소, 마스토돈, 맥, 낙타, 말, 곰 등도 그들의 사냥감이었다.
클로비스인에 대한 발견 중에 특히 놀라운 것은 그 확산 속도다. 최신의 방사선 탄소법으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미국 클로비스식 유적이 확산된 것은 1만 1000년 전의 겨우 몇 세기 동안의 일이다. 파타고니아 남단에 있는 인류의 유적도 약 1만 5천년 전으로 측정된다. 에드먼턴의 얼음 없는 통로가 열린 지 약 1000년 사이에 인류는 대륙의 동서해안은 물론 남부까지 신세계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클로비스 문화의 전달 속도도 놀라운 점이다. 약 1만 1000년 전 클로비스의 뾰족한 도구는 폴섬 가로열고 최초로 확인된 유멕시코주 폴섬 근처의 유적지에서 딴 이름. 폴섬의 뾰족한 도구처럼 더 작고 더욱 정교한 양식으로 변했다. 폴섬의 뾰족한 도구는 멸종된 넓은 뿔들소의 뼈와 함께 자주 발견되지만 클로비스인이 주로 사냥하던 매머드가 발견되는 곳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폴섬의 수렵자가 수렵 대상을 매머드에서 들소로 바꾼 이유는 단순할 수도 있다. 즉 매머드가 이미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 마스토돈, 락타, 말, 대형 육지나무늘보, 그 외의 대형 포유류도 이미 없었다. 그것을 모두 합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대형 포유류의 속 북미의 73%, 남미의 80%가 이 시대에 사라졌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클로비스 수렵민 때문에 아메리카 동물이 멸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몇 군데에서 발견된 잘린 상처가 있는 몇몇의 사체의 화석화된 뼈 외에는 대량 사륙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빙하기 말렵의 기후나 서식지의 변화가 원인으로 마침 그때 클로비스 수렵민들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몇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초목과 산림이 되살아났으므로 얼음이 녹은 후 매머드의 서식지는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다. 또 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는 그때까지 대량 멸종되는 일 없이 적어도 22번의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았다. 같은 시기에 빙하가 녹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멸종 정도도 훨씬 적었다. 만약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면 더운 기후를 좋아하는 종과 추운 기후를 좋아하는 종은 반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나온 화석의 연대를 방사선 탄소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열대 지방에서 온 세스타 육지의 나무늘보와 한대 지방에서 온 해링턴 산양은 모두 1만 1000년 전의 1, 2세기 안에 각각 사멸했다. 나무늘보는 갑자기 멸종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구수가 넘쳐나는 동물이었다. 아메리카 남서부의 몇몇 동굴에 남아있는 보종 상태가 양호한 야구공만한 둥근 대변에서 식물학자는 최후의 나무늘보가 개걸스럽게 갈아먹었던 식물의 찌꺼기를 분류했다. 그 식물은 현재도 동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르본 차나무와 둥근 당아욱이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먹이가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던 나무늘보와 염소 모두가 클로비스 수렵민이 애리조나에 찾아온 직후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몹시 미심쩍은 사건이다. 배심원들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 원인이 살인 때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기후가 나무늘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간주하는 이 짐승들이 뜻밖에도 매우 지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20세기의 일부 과학자로 하여금 클로비스 수렵민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만들 만큼 교묘하게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사멸했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에 관한 좀 더 타당한 설명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애리조나 대학의 지구과학자 폴 마틴은 수렵민과 코끼리의 극적인 만남을 정격전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에드먼턴의 얼음 없는 통로에서 출현한 최초의 수렵민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수렵하기 쉬운 대량의 대형 포유류를 발견한 덕분에 번영했고 인구도 점점 늘어났다. 어떤 지역에서 포유류를 다 죽이면 그들의 자손은 포유류가 아직 많은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 확산하여 마주치는 포유류의 개체군을 사면시켜 갔다. 그리하여 사냥꾼의 전선이 남미의 남단에 이를 무렵에는 신세계의 대형 포유동물은 대부분 전멸당했던 것이다. 대단하네요. 참, 인간이란 종이. 이 인간이란 종의 무지막지한 폭력성. 우리는 이 책에 초반부부터 쭉 따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폭력성, 공격성.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규정했어요. 성욕과 공격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전격지원 이론의 검증. 마틴의 이론에 제기된 많은 반론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에드먼턴에 도착한 100명가량의 사냥꾼 무리가 1000년 동안에 지구의 반 정도를 채울 만큼 급속히 번식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에드먼턴에서 파타고니아까지 모두 13,000km 가까운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아갈 수 있었을까? 클로비스인이 정말로 신세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이었을까? 석기시대의 수렵민이 수렵의 증거가 되는 화석을 거의 남기지 않고 수억 마리나 되는 대형 포유류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만큼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을까? 번식률에 관한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현대 수렵체진민의 인구는 가장 좋은 수렵지에서조차 2.5제곱킬로미터당 약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반구 전체에 정착했다고 해도 클로비스 시대에 빙하로 덮여있던 캐나다와 그 외의 지역을 제외한 신세계의 면적은 2,500만 제곱킬로미터였기 때문에 수렵체진민의 인구는 기껏해야 1000만 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주민이 들어올 경우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전함 바운티호가 피트케른 섬에 도착했던 것처럼 가로 닫고 경우의 인구 증가율은 연 3.4% 정도다. 이 증가율은 한 쌍의 부부가 4명의 자녀를 낳고 세대의 평균 수명이 20년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비율로는 100명의 사냥꾼이 1000만 명에 이를 때까지 340년밖에 안 걸리지 않는다. 진짜 기하급수적이네요. 그렇다면 클로비스 수렵민은 1000년이 채 되지 않고도 쉽게 1000만 명까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에드먼턴의 개척자 자손들은 과연 1000년 만에 남미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육상의 최단 거리는 13,000km에 못 미치므로 연간 평균 13km씩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건강한 사냥꾼이라면 그 정도의 거리는 하루 만에 다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364일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다. 클로비스 석기가 만들어진 채석장에서 돌의 종류를 보면 대개 그 돌이 있던 곳까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각각의 석기가 300km나 운반되었음을 밝혀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줄루족의 이동은 50년 만에 거의 5,000km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다. 클로비스 수렵민이 캐나다 만년빙의 남쪽으로 진출해 최초의 인류였는가 하는 것은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클로비스인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옛날 캐나다 빙산의 남쪽에 있던 신세계 어디에도 클로비스보다 이전 시대의 것으로 짐작될 만한 뚜렷한 유적이나 인공물이 없다. 하지만 클로비스 이전의 인류가 남겼다는 장소는 수십 군데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대부분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에 이용되는 재료가 더 오래된 탄소를 함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측정된 재료가 정말 인간의 유적과 함께 있었던 것인지, 인간이 만들었다는 도구가 사실은 단지 자연 상태의 돌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남는다. 클로비스 이전의 유적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약 1만 6천 년 전의 것으로 측정된 펜실베니아주의 메도우 클로프트 석굴과 적어도 1만 3천 년 전의 것으로 측정된 칠레의 몬테베르데 유적이다. 몬테베르데에는 보존 상태가 놀랄 만큼 양호한 인간의 조형물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 상세한 결과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메도우 크로프트에서는 방사선 탄소로 측정한 연대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유적에서 나온 동식물의 종들은 그곳에서 1만 6천 년 전보다 훨씬 더 최근에 생식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클로비스인의 증거는 명백한 것으로서 인접한 48개 주에서 발견되었으며 모든 고고학자가 수긍하고 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대륙에서도 훨씬 이전부터 더 미개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러 클로비스 유적에서 클로비스의 조형물과 멸종된 많은 대형 동물의 뼈가 같은 층에서 발견된다. 클로비스 층 바로 위, 즉 좀 더 새로운 층에서는 폴섬의 조형물을 볼 수 있지만 들소 이외의 멸종된 대형 동물은 단 한 종도 찾아낼 수 없다. 클로비스 바로 아래층은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수천 년간 계속된 층으로 온난했던 기후를 반영하고 있는데 멸종된 대형 포유류의 뼈는 많아도 인간이 남긴 조형물은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는다. 클로비스보다 먼저 신세계로 이주해왔을지 모를 사람들이 어떻게 석기나 화로 살고 있던 동굴, 인골 등 방사선 탄소로 정확히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고고학자가 알아볼 만한 충분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기 좋은 조건을 누렸던 그들이 어떻게 클로비스 유적이 있는 장소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헬리콥터라도 사용한 것처럼 어떻게 도중에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으면서 알래스카에서 펜실베니아 또 칠레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메도우 클로프트와 몬테베르테의 측정 연대는 부정확하고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견해가 맞다. 클로비스 이전에도 인류가 있었다는 설명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해했습니다. 매머드 사냥법 마틴의 전격전 이론에 대한 다른 반론은 대형 포유류의 남획과 멸종에 대한 추정과 관련된다. 석기시대 사냥꾼이 도대체 어떻게 매머드를 잡았을까?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떻게 매머드를 모두 멸종시켰을지는 더 큰 수수께끼다. 만약 사냥꾼들이 매머드를 도살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 뼈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박물관에 진열된 매머드의 골격 표본 앞에 서면 돌촉창으로 이런 거대한 어금니를 가진 야수를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은 그렇게 단순한 무기로 코끼리를 죽인다. 무리지어 엎드려 기다렸다가 불을 사용해서 잡는 일도 많지만 때로는 창이나 독화살로 무장한 사냥꾼이 혼자서 살며시 다가가는 일도 있다. 그러한 현대의 코끼리 사냥은 수십만 년 동안 섭기를 이용한 수렵 전통을 계승해온 클로비스 시대의 매머드 사냥꾼에 비하면 아마추어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박물관의 미술가들은 석기 시대의 사냥꾼을 이미 한두 명의 사냥꾼을 밟아 죽이고 더욱 경로에서 돌진해오는 매모드에게 목숨을 걸고 돌을 던지는 벌거벗은 야만인으로 묘사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매머드 사냥을 하다가 사냥꾼이 죽든 죽지 않았든 사냥꾼이 매머드를 멸종시킨 것이 아니라 매머드가 사냥꾼을 멸종시켰을 것이다.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묘사는 따뜻하게 껴입은 전문 사냥꾼이 좁은 간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무서워 떨고 있는 매머드를 안전하게 창을 던져 잡는 그림이다. 클로비스인이 신세계를 찾은 최초의 인간이라면 신세계의 대형 포유류는 클로비스 수련민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남극 대륙과 갈라파고스를 보면 인간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해온 동물이 얼마나 부침성 있고 겁이 없는지 알 수 있다. 무인지대인 유기니의 고립봉 포야 산지를 방문했을 때 내가 만났던 커다란 나무 타는 캥거루는 바로 몇 미터 앞까지 다가올 정도로 유순했다. 아마 신세계의 대형 포유류도 그렇게 순진해서 인간이 두려워지기 전에 모두 사륙됐을 것이다. 클로비스 수련민이 매머드를 멸종시킬 만큼 빨리 죽일 수 있었을까? 한 명의 수렵 채집민과 한 마리의 매머드 가로 열고 현재의 아프리카 코끼리 정도라고 생각할 때 가로 닫고 매머드가 살아가는데 평균 1평방 마일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클로비스인 인구의 4분의 1이 2개월에 한 마리의 매머드를 잡는 성인 남성 사냥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매머드는 4평방 마일에서 연간 6마리씩 죽게 되는데 살해된 숫자를 보충하려면 1년에 한 마리 이상 번식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코끼리를 보면 같은 수만큼 또 낳는데 약 20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번 새끼를 낳고 나서 3년 이내에 번식하는 대형 포유류는 거의 없다. 따라서 클로비스 사냥꾼이 어떤 지방에서 대형 포유류를 멸종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데 불과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고고학자가 사륙의 흔적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의 화석에서 바늘을 찾아내려는 것과 같다. 몇십만 년 동안 자연사한 모든 매머드의 뼈 중에서 2, 3년 동안에 학살된 것의 뼈를 찾아내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늑골에 클로비스의 뾰족한 도구가 박힌 매머드의 사체가 아주 조금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 클로비스인 사냥꾼은 2개월마다 매머드를 죽이려 했을까? 2200kg의 매머드로부터 1100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한 마리만 잡으면 사냥꾼과 아내와 아이 2명이 2달 동안 매일 한 사람당 4에서 5kg의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 4에서 5kg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대식가처럼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지난 세기에 아메리카 개척민 한 사람이 하루에 먹던 고기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 에? 4에서 5kg을 먹는다고요? 하루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4에서 5kg를
그것도 클로비스 수련민이 정말로 1100kg의 고기를 모두 먹었을 경우의 이야기다. 그러나 2개월 동안 고기를 보존하려면 그 고기 덩어리를 건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라면 살아있는 매먼들을 사냥해서 싱싱한 고기를 얻을 수 있는데도 1톤의 고기를 건조하겠는가? 벤스 헤인즈가 지적한 것처럼 클로비스인은 매머들을 죽여 일부만을 해치한 것이 분명하다. 풍부한 포획물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매우 낭비적, 선택적으로 이용했음에 틀림없다. 수렵은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아나 피혁 또는 단순히 남자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맞겠죠. 근데도 바다표범이나 고래를 수렵해서 기름이나 모피를 얻고 나면 고기는 부패하도록 버려두었다. 나는 유기니의 어촌에서 진귀한 상어 지느러미 스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오직 지느러미 뿐이다. 가로닫고 살해되고 버려진 큰 상어의 사체를 자주 보았다. 우리는 근대의 유럽인 사냥꾼이 들소, 고래, 바다표범 등 대부분의 대형 동물을 멸종시킨 전격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수많은 대양의 섬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으로 순진한 동물이 사는 땅에 최초의 사냥꾼이 도착했을 때는 언제나 전격전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과 온순한 대형 동물의 충돌의 결과는 늘 급격한 멸종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순수한 신세계에 들어온 클로비스 사냥꾼의 경우만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에드먼턴에 간신히 도착한 최초의 수렵민이 결코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다. 넘쳐나는 인구 때문에 먹을 만한 것들은 모조리 사냥해버린 알래스카로부터 얼음이 없는 회랑을 빠져나와 부침성 있는 매머드나 낙타 그 밖의 동물의 무리를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상상이 막 가요. 아 참. 그들의 앞에는 태평원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탐색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나 플리머스의 순례자와는 달리 눈앞에 인간이라고는 그림자도 없고 자신들이 비옥한 토지에 찾아온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것이다. 에드먼턴의 순례자들 역시 추수감사절을 경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장과 에필로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제2의 구름이에요. 살벌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잘 읽었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정견이하고 바람 좀 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자기 전에 돈의 철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의 철학을 미디어북으로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